해맑은 아파트는 겉보기에 평온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5년 전 발생했던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유검살이던 김준영 소년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사라진 아이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와 슬픔은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소장 강민은 이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한때 유능한 경찰관이었으나 준영의 실종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경찰복을 벗고 이곳으로 왔다. 강민의 삶은 이제 쓸쓸한 방범대실과 낡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준영의 흔적을 쫓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의 눈빛은 희망을 잃은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강민의 곁에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파트의 경비견인 거대한 셰퍼드 호시가 있었다. 호시는 강민이 경찰견 훈련을 시켰던 애제자이자 준영이 가장 좋아했던 친구였다. 준영이 사라진 후 호시는 밤낮없이 아파트 단지를 헤매며 녀석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로 준영의 이름을 불렀다. 녀석은 놀이터, 특히 준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하수구 근처를 맴돌며 미친 듯이 짖었다. 강민은 호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호시가 녀석의 주인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호시의 눈빛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어떤 간절함과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호시에게는 기이한 습관이 있었다. 녀석은 매일 같은 시간 놀이터의 낡은 하수구 주변을 필사적으로 파헤쳤다. 녀석의 발톱은 흙먼지와 콘크리트 조각에 닿아 피가 맺히곤 했지만 녀석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치 하수구 아래 감춰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때로는 작은 금속 조각이나 낡은 플라스틱 조각을 파내기도 했지만 녀석은 그것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흙 속에 묻어버렸다. 강민은 호시가 단지 습관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영은 생전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낡은 사탕 껍질 속에 숨겨두는 것을 좋아했다. 호시가 파헤치던 곳은 준영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터의 한 구석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호시는 낡은 하수구 주변을 파헤치다 말고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녀석은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때 이사 트럭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새로운 입주민 가족이었다. 박성호와 최은지 부부, 그리고 그들의 유감살 난 아들 박민준. 민준은 사라진 준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새로운 가족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자 호시는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했고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호시는 새로운 입주민 가족, 특히 어린 민준이를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마치 그 가족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음을 알리려는 듯했다. 녀석은 박성호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돌진하더니 맹렬하게 물고 늘어졌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박성호의 바지를 찢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호시는 박성호의 다리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녀석의 눈은 슬픔이나 원망 대신 오직 박성호를 향한 강렬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녀석은 온몸으로 새로운 가족의 입장을 막아섰다. 새로운 입주민 가족은 경악했다. 세상에 저게 미쳤나봐. 당장 떼어내세요. 혼란스러운 비명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파트 현관을 가득 채웠다. 박성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호시를 떼어내려 했지만 호시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녀석은 박성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다리를 핥히었다. 호 씨의 행동은 마치 박성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듯했다. 녀석의 발톱에 희미하게 묻어있던 것은 피가 아닌 알 수 없는 흙먼지였다. 강민은 호 씨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악몽일 터였다. 해맑은 아파트 현관은 새로운 입주민의 등장과 호 씨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박성호와 최은지 부부는 경악했고 민주는 잔뜩 겁에 질려 아파트 경비견의 난폭함에 대해 항의했다. 강민은 호 씨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녀석은 박성호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으려 했다. 호 씨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알리려는 듯 애원과 함께 분노로 이글거렸다. 겨우 호 씨를 떼어낸 후 박성호는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황급히 가리며 강민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강민은 사과하며 호 씨를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시선은 박성호의 찢어진 바지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에 꽂혔다. 박성호는 당황하며 그 부분을 가렸지만 강민은 찰나의 순간 낡은 천 조각 하나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오래된 천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강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5년 전 준영이가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색감의 천 조각이었다. 호 씨는 그 천 조각을 향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은 박성호의 바지에서 떨어진 천 조각과 5년 전 준영이가 사라진 하수구 쪽을 번갈아 보았다. 강민은 직감했다. 호 씨가 물어온 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미해결된 준영이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였다. 럭키의 맹렬한 공격과 천 조각의 등장은 강민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심을 현실로 만들었다. 박성호 부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민은 잠 못 이루고 호 씨가 남긴 단서들을 곱씹었다. 그는 호 씨가 긁어놓은 하수구 주변의 흙더미를 다시 찾아가 자세히 살폈다. 흙더미 속에서 낡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의 부서진 부품이었다. 경찰은 당시 수색 과정에서 이 장난감을 찾지 못했다. 호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5년 전 준영이의 실종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이 형사를 떠올렸다. 이 형사는 현재는 은퇴했지만 당시에도 준영이의 실종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강민에게 있어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강민은 이 형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의심과 호 씨가 보여준 단서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형사는 강민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장난감 자동차 부품과 낡은 천 조각 그리고 호 씨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묘사에 점차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직접 강민과 함께 아파트로 찾아와 호 씨를 만났다. 호 씨는 이 형사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이내 녀석의 눈빛은 진지하게 변했다. 호 씨는 이 형사에게 천 조각을 물고 와 그의 손에 놓은 후 그가 파헤치던 하수구 쪽을 향해 녀석의 코를 킁킁거렸다. 이 형사는 호 씨가 단순히 강민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게 감지되었다. 박성호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민과 이 형사의 만남 그리고 호 씨가 하수구 주변을 파헤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호는 자신이 5년 전 저지른 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는 아파트 경비관리 부장 강준희를 매수하여 강민과 이 형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들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강준희는 겉으로는 강민의 충직한 동료인 척했지만 사실은 박성호의 편에 선 인물이었다. 강준희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대자였다. 박성호는 강민에게 찾아와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강민 씨, 아파트 관리 업무에나 신경 쓰시죠. 쓸데없는 호기심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멍청한 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호시는 박성호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강민은 이제 박성호가 5년 전 준영이의 실종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호시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임을 확신했다. 고요했던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혜란의 마음은 김영호 사장에 대한 의심과 호시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목걸이, 조각과 호시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혜란은 호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란은 호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혜란의 이야기를 듣고 호시에게 흥미를 보였다. 호시는 정말 특별한 개네요. 혜란 씨, 민지와의 교감이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지우는 호시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직감했다. 혜란은 호시가 가져온 금속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녹슨 조각은 마치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지우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보이는 문양과 민지의 목걸이, 디자인을 연결시키려 애썼다. 그들이 금속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호시가 책상 위로 올라왔다. 녀석은 코로 금속 조각을 툭툭 건드리더니 녀석의 발톱으로 책상 위를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책상 위를 긁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혜란은 직감했다. 호시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민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혜란과 지우는 호시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호시는 혜란이 책상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민지의 낡은 일기장을 툭툭 건드렸다. 일기장에는 민지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해저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호시는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일기장에 그려진 해저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혜란과 지우는 호시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해저 지형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혜란과 지우는 호시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일기장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해독했다. 드르륵 낡은 일기장 속에 숨겨진 지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해저 동굴로 향하는 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동굴 입구 근처에 희미하게 민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도는 그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는 오래된 상선들이 침몰한 지점, 그리고 알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혜란은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해저 동굴이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민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별은 혜란과 지훈이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지도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민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김영호 사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다 밑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해양 생물과 고대 유물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빠의 사업을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김영호 사장이 나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어요. 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별이는 내가 숨긴 마지막 증거를 알고 있어요.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 주세요.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별이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종이 쪽지는 민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혜란은 경악했다. 민지의 죽음은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니었다. 김영호 사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민지를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별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민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별이 김영호 사장을 향해 맹렬히 짖었던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혜란은 별을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혜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지의 억울한 죽음과 별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영호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김영호 사장은 혜란과 지훈이 민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혜란과 지훈을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호 사장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혜란의 집은 이제 김영호 사장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민지의 목걸이, 조각과 일기장, 그리고 별의 맹렬한 반응은 민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별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혜란과 지훈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혜란과 지훈은 민지의 일기장과 별이 가져다준 금속 조각들을 분석했다. 일기장에는 민지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해저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민지의 일기장과 별의 행동에서 김영호 사장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혜란 씨, 이 일기장에 따르면 김영호 사장은 해저 탐사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밀수하고 고대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인양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김영호 사장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별은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일기장을 응시했다. 녀석은 일기장에 그려진 해저 지형도,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민지가 익사사고를 당한 해변의 큰 바위 근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숨겨진 동굴이었다. 별은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동굴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해라는 별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별은 단순히 민지의 친구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김영호 사장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별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다의 깊은 곳, 즉 김영호 사장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영호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혜란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혜란과 지훈이 민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영호 사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이해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민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가의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혜란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훈이 만류했다. 안 돼요. 혜란 씨, 김영호 사장은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김영호 사장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지훈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별은 혜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동굴에 숨겨진 김영호 사장의 비밀 은신처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해양 생물 거래 및 고대 유물 밀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김영호 사장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해저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민지가 바다에서 우연히 김영호 사장의 밀수 현장을 목격하자 그녀를 살해하고 그녀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별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김영호 사장은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해양 생물들과 고대 유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민지의 억울함은 물론 수많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과 고대 유물들이 사라질 터였다. 그 순간 혜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숨겨진 동굴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바다 밑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별이 해변을 떠도는 사진과 함께 해저 지형도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영호 사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혜란과 지훈은 경악했다. 김영호 사장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숨겨진 동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민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김영호 사장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별은 혜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란은 별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시면의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민지의 명예, 별의 안전, 그리고 바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한아름 해변의 거대한 바위 근처 심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김영호 사장이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포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혜란은 지훈, 그리고 별과 함께 낡은 잠수정을 타고 숨겨진 동굴을 향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수압이 잠수정을 짓눌렀지만 혜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지의 명예, 그리고 바다의 미래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별은 잠수정 창문에 코를 대고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김영호 사장의 특수 잠수함과 인양 장비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침몰한 고대 상선에서 유물들을 인양하고 있었다. 혜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민지를 죽이고 이제는 바다의 보물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혜란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지훈 씨, 제가 김영호 사장을 막을게요. 그동안 별과 함께 유물들을 확보해 주세요. 그 순간 별이 잠수정 밖으로 뛰쳐나가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심해의 정적을 찢을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별은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몸통 박치기를 했다. 거대한 충격에 잠수함이 휘청거렸다. 김영호 사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별은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물어뜯었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별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에 매달려 시스템 파괴 장치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민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별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별의 끈질긴 공격에 김영호 사장은 마침내 시스템 파괴 장치를 떨어뜨렸다. 툭 장치가 심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혜란은 잠수정을 조종하여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인해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 문이 열렸다. 지훈은 별의 도움을 받아 잠수함 안으로 진입하여 유물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젠장, 저게가... 김영호 사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혜란의 잠수정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심해에서 요란한 음파 탐지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심해를 가로지르는 음파 탐지기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김영호 사장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심해 잠수정을 이끌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영호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김영호 사장은 심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 파괴 장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김영호 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김영호 사장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별을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별은 혜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민지가 마침내 구원되었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혜란은 별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해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혜란과 별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시면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해양경찰과 수사관들이 김영호 사장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숨겨진 동굴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해라는 별을 품에 안은 채 잠수정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고 박지훈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다. 별은 혜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해양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별이 찾아낸 녹음기, 민지의 일기장, 그리고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에서 발견된 불법 인양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김영호 사장이 민지를 살해하고 해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바다 생물들을 밀수하며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영호 사장은 민지의 죽음을 단순한 익사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해양 생물 밀수, 고대 유물 절도, 돈 세탁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민지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혜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민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혜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다의 그림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혜란은 민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영호 사장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별의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혜란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민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지훈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해양 경찰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혜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별의 희망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별이 가져온 녹음기와 민지의 일기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별은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김영호 사장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민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별은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헤란의 집 주변을 맴돌거나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잠들었고, 헤란은 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별은 헤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헤란은 이제 별이 자신을 물고 모래를 파헤쳤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민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녀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별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헤란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헤란은 별과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헤란과 별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 헤란과 충견별의 이야기는 한아름 해변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김영호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별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헤란은 딸의 명예를 지킨 바다의 수호자므로, 별은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 헤란은 별의 희망 재단을 통해 활발한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해양 범죄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바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헤란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민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지훈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해양 경찰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헤란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별의 희망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별이 가져온 녹음기와 민지의 일기장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별은 헤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별은 해변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헤란은 매일 아침 별과 함께 해변을 거닐며 속삭였다. 별아, 네 덕분에 우리 민지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별은 헤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여름, 재단은 한아름 해변에서 별의 해변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별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해양 생물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아와
해란과 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해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별이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별은 해란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해란은 별을 민지가 잠든 바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백사장 근처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별이 김영호 사장의 잠수함을 물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바다의 진실을 밝힌 영원한 별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해란이 직접 심은 어린 해송 한 그루가 별의 헌신을 기리듯 푸른빛으로 빛났다. 해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별의 희망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변을 찾아 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해란은 자신이 앉아있던 해변의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푸른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별아, 네 덕분에 우리 민지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별과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어촌 마을은 이제 별의 해변무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양 환경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해란과 별의 이야기는 영원히 바다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별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민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해변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란과 별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